하반기에 진짜 혹독한 경기 침체 이제 진짜 온다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 주식이 만약 내년까지 네. 이렇게 좋다고 하면 한국 증시도 그렇게 될까요? 한국 주식. 네. 한국 주식은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 차트이거든요. 네.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번 3,300 갔다가 이번에 2,134 갔다가 지금 요 정도 와 있죠. 네. 2,630에 와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올라갈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라고 그게 이제 궁금하죠. 네. 네. 그러면 항상 주식은 이제 확률 배팅이니까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제조 강국, 제조 강국 하면 한국이 엄청난 이제 제조 강국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제조 강국 하면 중국, 중국도 엄청난 제조 강국이죠. 독일, 일본. 네.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 20년 전에 우리 전 세계에 중국의 공장 역할을 이제 하면서 20년 동안 아직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20, 30년 전에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예, 그냥 저부가 가치 제품을 싸게 만드는 나라. 그래서 제조 강국은 맞는데 그런 제조의 아주 블루칩 같은 나라는 아니죠, 솔직히. 네. 그러면 제조 강국 전 세계에 독일, 일본, 한국 네. 보면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지금 독일, 일본은 어떻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아마 아실 건데 많이 보셔가지고 저 일본을 한번 먼저 볼까요? 와. 이게 일본 니케이 225 지수인데 네. 33년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1988년, 89년 그때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 가치가 240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지고 나중에 뭐 80까지 가는데 그 와중에 일본 니케이 225가 한 38,000 갔었거든요. 네. 38,000 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6,994 갔어요. 38,000에서 7,000 됐으니까. 네. 우리나라 지수 뭐 3,300에서 이번에 2,100 갔을 때 전부 다 막 아우성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3,300에서 500 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던 지수가 지금 일본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일본의 시가총액 1등은 도요타예요. 여전히. 도요타 한 350조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 시총도 안 되죠, 사실. 근데 일본의 니케이 225가 이렇게 보면 중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일본이 저 정도고요.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는 보면 좀 애매하죠. 자동차는 여전히 강국이긴 한데, 배터리는 파나소닉 하나 이제 달랑 들고 있고, 전기전자 거의 이제 좀 마탱이가 갔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일본 지수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을 한번 가볼까요? 독일? 네. 독일 지수는 어떤가? 이번에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이게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 분기 차트예요. 네. 분기.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내리꽂고 지난 10월 13일 날 미국
저점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9월 30일 나오고 독일이나 해외 기업들 전부 다 지수들 10월 초에 이제 저점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10월, 11월, 12월 장대 양봉이 나면서 쫙 올라갔고 네. 올해 1분기, 2분기 전고점 돌파했어요.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의 제조 강국, 이 탑티어에 있는 이 제조 강국, 일본, 독일, 한국에서 독일, 일본 전부 다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이 지금 어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월봉 차트 밑에가 원달러 환율 차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를 나타내는 건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1,570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도 사기 시작하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월봉인데요.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네. 하면서 올라가죠. 네. 이번에도 똑같아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사면서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가 네.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가라고 보는 게 바로 MACD 오실레이터라는 차트를 보는 겁니다. 네. 그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양으로 전환됐죠. 네, 그러네요. 네, 이제 양으로 전환됐는데 아. 지금도 에이 너무 많이 올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너무 2,600이면 이제 다 온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요때 2009년도에도 양으로 전환하는 시점까지 올라가고 추세가 좀 더 이어지다가 그 이후부터 월봉이니까요. 한 5, 6개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갔는데 MACD 오실레이터 보면 와. 계속 양을 유지하죠. MACD 오실레이터 저 되게 잘 맞네요. 과거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우와. MACD 오실레이터를 제가 네. 그 우리나라의 선물 교란시키나 선물이 현물 시장을 교란시킨다 해서 웩더독 현상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루에도 뭐 15,000개, 20,000개 때려버리면 네. 그게 주식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2조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걸 하루에 막 때려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확 눌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선물 주문을 내는 홍콩의 홍콩 물고기라고 하는 그 매니저가 네. 이 MACD를 보고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 MACD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오르네요. 선물을 풀고 술로. 네, 그리고 추세를 다 먹고요. 네. 음으로 돌아서면 여기서는 또 다 매도를 때려서 주식 현물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를 씌우고요. 네. 그러면 한 최근에도 한번 볼까요? 2017년에서 18년 넘어올 때 이때 우리나라 2018년 1월 달에 2,600 찍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상 최대 이익이 반도체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2018년 2Q, 3Q, 실제로 네. 3Q까지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져요. 네.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져요. 빠지는데 아니 왜 이리 빠져? 이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2018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조 7천억 나오면서요. 60조 시가총액 60조 이게 말이 돼 PER 3배야 하면서 근데 계속 빠져요. 빠지는데 여기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네요. 5월 달에 음으로 들어가는데 네. 외국인은 여기서 또 해지 해버립니다. 걔네들아. 해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질 때까지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생기고 막 난리 나고 미국 시장 박살나고 할 때 걔네들은 해지 씌우고 있으니까 이 고통을 안 겪어요. 네. 이 고통을 안 겪다가 플러스 나는 듯 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때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이때도 말이 많았죠. 아니 한 번 더 2차 팬데믹이 올 건데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면서 네, 한 번 더 더블 D 본다. 더블 D 본다 했는데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을 너무 경외시하고 차트 분석을 하면 왜 차트 분석이 욕들어 먹냐면요. 네. 기본적 분석 안 하면서 차트 분석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매크로 상황에서는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올랐고 경기에 어느 정도 선행해서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왜 빅테크들이 그렇게 고멀티플을 받는지
금리 수준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공부를 안 하고 차트만 보면 네. 잘 모르죠. 아. 근데 차트가 굉장히 유용한데 차트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예. 기본적 분석은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차트 분석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정말로 테크닉인데 우리가 뭐 복싱을 보다 UFC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우 이사님, 네. 예, 우 이사님도 되게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저번에 운동하시니까 운동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축구도 마찬가지고 네. 메시 엄청난 테크니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테크닉 없이 공을 찬다? 손흥민 선수도 은근 발재간 좋아요. 네, 그냥 치달 아니에요. 네. 네, 옛날에 그 치달로 유명한 베일 같은 경우에 왼발을 잘 썼는데 손흥민 선수에 비해서 이 테크닉이 되게 부족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식도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할 때 테크니컬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테크닉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주식 시장이 지금 강세장이냐 아니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보면서 따라가는 거고요. 재작년이었죠. 요 주가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음으로 돌아섰는데 이 이후에도 뭐 경기 논쟁 뭐 여러 가지 말 많았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 말에 증권사들의 예측치가 2600 밑으로 보는 증권사 아무도 없었죠. 저도 그렇게는 안 봤지만 음으로 돌아섰는데 이 음으로 돌아서는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깊은지는 몰라요. 네. 모르지만 그 펀드의 변동성을 줄이는 매매를 하는 홍콩의 그런 헤지 펀드들은 여기서 헤지 들어갔다가 이제 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헤지 들어갔다가 이제 풀잖아요. 네. 그러면 지수 때는 2900에서 2900, 3000에서 헤지 들어갔다가 지금 2600에서 이제 푸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2100 갈 때까지 이 고통을 안 겪었던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아까 독일, 일본 지수, 똑같은 제조 강국인데 그 세 나라 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이미 신고가 나고 있고 우리는 아직 3300에서 지금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21%예요. 마이너스 21%. 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번에 매수 많이 했거든요. 지난 7월 달부터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한 20조 정도 이상 했는데 얘네들은 이걸 언제 팔까 네. 생각해 보면 환율이 1200은 깨지고 네, 외국인이 언제부터 팔았나 보면 이럴 때 코로나 때도 보면 계속 팔아요. 네. 이때 당시 환율이 이제 그 2020년 12월 달에 1080원 가거든요. 네. 이게 월봉이라서 1080원이 안 찍혀 있는데 환율이 강세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팔기 싫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외국인이 전혀 팔 환율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추세로 봐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반기에 진짜 혹독한 경기 침체 이제 진짜 온다는데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요. 좀 전에 코스피 월봉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조금 달라요. 요거 좀 전에 보신 거거든요. 네. 이거랑 네. 차이점 발견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보신 거는 이거예요. 네. 코스피 월봉 그리고 요것도 코스피 월봉이에요. 뭘까요? 이게 잘 예, 모르겠네요. 숨은 그림 찾기인데 네. 이거를 네. 30초 안에 못 찾으시면 네. 치매 초기 증상. 한 번 더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네. 똑같습니다. 기간 똑같아요. 그리고 자, 그 뭔가 더 이렇게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가 그런 게 생긴 건가요? 네. 요 위에 보면 RSI나 MACD 오실레이터 다 똑같거든요. 그죠? 네. 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나 보면
지금 이 점선을 제가 쭉 그어놨죠. 네, 점선. 예, 이 점선을 잘 보시면 네. 지금 2600에서 점선을 그어놨는데 네. 2018년 1월 달이 2600을 찍고 떨어졌다 했잖아요. 네. 네, 요때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이때도 미래에셋 펀드 열풍에 난리였었거든요. 네. 그때 2050 정도가 고점이었어요. 네, 고점이었는데 지금 다시 딱 보시면 지금 주가 수준이 2018년 1월 2600보다도 낮죠. 2018년 1월 달에 아까는 똑같았었는데 네. 지금이 더 낮아요. 그리고 2007년도에 2050 찍었을 때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도 또 더 높죠. 지금이 2600인데 네. 2018년도가 훨씬 위에 있고 하물며 2007년도 2050도 지금보다 더 위에 있어요. 주가 수준은 그 절대적인 숫자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그림이 나오냐면 이게 달러로 전환을 한 겁니다. 예, 현재 코스피를 달러로 전환을 해보면 외국인은 어차피 달러로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죠?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데 네. 지난번에는 1달러에 1,000원밖에 안 주더니 지금은 1,300원을 줘. 1,300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1,000억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1,300억을 주는 거예요. 네, 더 살 수 있는. 네, 그게 더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외국인이 봤을 때는 코스피가 이렇게 싸? 자, 그러면 다시 독일하고 일본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니, 독일하고 일본은 지금 저 위에 가 있는데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달러 전환으로 보잖아요. 마이너스 30%예요. 전 고점 대비. 네. 작년 3,300 대비 마이너스 30%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 싸 보이겠네요. 네. 2007년도에 2050이었는데도 지금보다 높은 이유가 2007년 7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었어요. 네. 900원이었고 원엔 환율은 74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원화 가치가 되게 초강세였었던 거죠. 초강세다 보니까 똑같은 2050이었는데도 외국인이 볼 때는 2050에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달러로 지금 1달러로 900원밖에 안 주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비싼 그런 환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차트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사동이나 여러 가지 핫플레이스 가보면 미국 관광객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렇군요. 네. 미국 관광객이 올해 100만 명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네. 왜 들어오겠습니까? 너무 싼데? 요즘 우리가 일본 많이 가잖아요. 똑같은 건데. 네. 일본 왜 이래 싸지? 이런 것처럼 그 환율 효과가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제조 공산품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거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또 영향을 받을까 조금 부진할까 보면 ISM 제조업 지수랑 ISM 서비스업 지수랑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네. 서비스업 지수는 50 이하로 56 이렇게 가고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뭐 45 네.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게 코로나 때 굿즈가 많이 팔렸다가 지금 이제 서비스로 옮겨 타면서 그런 현상이 영향을 주긴 한데 그런 측면으로 아무리 봐도 독일, 일본, 뭐 우리랑 비슷한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재 코스피가 싸다. 달러의 관점으로 보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강원국 작가가 보면 지금 2025년까지 강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이유가 원달러 환율의 그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 시장을 보면 그런 보면 내후년 상반기까지도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게 보이고 지금 여기 MACD 오실레이터도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게 거의 2년 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네요. 그 전에 이 하락장도 한 1년 반 갔었죠. 이번에 보시면 하락장이 거의 2년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이번에 우리가 시각을 지금도 뭐 경기 논쟁으로 여러 가지 금리가 멈추고 나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된다. 이번에 그 차트의 정석 개정판 내주셨잖아요. 네. 무조건 신청하고 공부해야겠는데요. 사실 차트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차트 옛날에 선물 옵션 매매할 때요. 차트 관련 책이나 책은 다 보면서 막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했었어요. 네. 지금 절판된 책들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하는데, 차트를 보면 차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증권사 계시는 분들이 그 옛날에 증권사도 시험이 있었거든요. 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시험도 있고, 증권 상담사나 투자 상담사 보면 이제 차트 시험이 나와요. 네. 그 시험 공부하려고 한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시험 보거든요. 네. 3시간, 4시간 공부해가지고 차트의 달인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차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 의미 속에서 보면 이 차트가 뭐냐면 다 수학이에요, 수학. 네. 예, 수학이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주식은 미분값으로 하는 거라고. 예, 주식을 우리가 미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보면. 근데 미분이 뭡니까? 그 한 점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변화율이잖아요. 네. 그 변화율이 43%입니다. 뭐 이렇게 나타내면, 뭐 43입니다. 이러면 좀 알기가 힘든데, 차트로 보면 알기 쉽잖아요. 와, 곡선의 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수학적인 걸 한눈에 보기 쉽게 나타낸 게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서 차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네. 왜 여기는 지지가 되고 왜 여기는 저항이 되는지, 이 지지선을 왜 못 지키고 떨어지는지, 왜 이 저항선을 강하게 뚫는지, 그런 거에서 내가 투자의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찾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차트를 알면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무님, 그러면 한국 시장이 뭐 한 1년에서 2년 뭐 이렇게 계속 좋다고 하면 어떤 섹터나 좀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시장 분석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섹터 종목까지 다 맞추면 네. 그러면 지금 저기 뉴욕 어디 가서 그죠? 그러고 있어야 될 건데, 제가 뭐 전능하지도 않고요. 갓세익이라는 그 별명이 가장 부담스러운, 절대 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섹터가 어디가 좋습니까? 이런 거는 저도 유튜브 많이 참고합니다. 네. 많이 참고하고 종목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실적 장세라는 거고요. 그 엔비디아 주가가 왜 저렇게,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여러 차트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지난 실적 발표 때 다음 분기 우리 매출 한 50% 증가할 것 같아. 네. 그 얘기 때문에 뭐 바로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시장도 결국은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실적 모멘텀으로 가고, 그러면 주식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았을 때 수익이 크게 난다고요. 지금은 왜 저렇게 올해 들어와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을까? 나스닥이 이번에 1088을 찍고 나서 더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8,000, 7,000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야, 경기가 혹독해지고 금리가 높고 하니까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지는 게 어떤 모멘텀? 이제는 기업들 실적이 박살이 나고 망하는 기업들도 막 나올 거야. 네, 그런 두려움이 주가를 싸게 만들었다면 반대로 갔잖아요. 네. 실적이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반기에 투자를 좋은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네. 대중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주식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어디서 찾느냐, 저는 항상 이제 미국 시장에서 찾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쳤는데 최근에 보면 보잉 주가라든지 뭐 델타 에어라인 주가 그런 것들이 보면 꾸역꾸역 올라와요. 네. 꾸역꾸역. 그래서 지난주에 운송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모셔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해봤더니 보잉이 옛날에 737 맥스 사고 기종 생산 중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잉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많다 보니까 주문이 안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졌었잖아요. 네. 737 맥스 사고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보잉 같은 회사도 꾸준히 옛날 시설을 다시 현대화도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캐파 증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캐파 증설이 없었던 거죠. 네. 없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최근에 다시 리오프닝이 막 시작되는데 보니까 비행기를 막 주문하는데 없어. 네, 안 되는 거죠. 네. 내년까지 쇼티지 있더라고요. 아. 네, 전 세계 항공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쇼티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크루즈 업체들 막 올라왔잖아요. 네. 크루즈도 보면 살아나는 듯 했다가 작년에 중국이 강력하게 봉쇄하는 바람에 또 이제 떨어지고 이제 살아나나 했더니 작년에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크루즈나 항공사나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유가 그다음에 금리거든요. 아. 그 엄청난 비행기를 전부 다 그 내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중고에 빠졌었는데 최근에 유가도 다시 20년 평균 70불대로 떨어진 데다가 수요는 또 살아나고 있고 금리가 5.5까지 올렸는데 10년물이 6%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10년물이 알아서 지금 3.8 뭐 이러고 있어서 금리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현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배를 타려면 먼저 선수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선수금들이 막 쌓이면서 그러면서 올해 6불까지 찍었던 카니발 크루즈가 최근에 19불까지 갔었거든요. 6불에서 19불이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또 이 카니발이 그동안에 막 힘들었잖아요. 막 왔다 갔다. 근데 그분은 그냥 자기는 한 놈만 팼다는 거죠. 실제로 그분은 만날 때마다 저는 계속 카니발만 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인 거예요. 작년에 유가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그 소득 월급 받는 걸로 계속 카니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도 참 배울 게 있는 게 그래서 결국은 6불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가지고 평균 단가 뭐 13불인가 12불인데 지금 18불 쓰니까 네. 그거 한 방으로 그냥 50% 버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매매 해가지고는 우리가 참 돈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잘 아는 게요. 그거 하나만 이제 공략해도 되는데 주식이 그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비교당하거든. 그러니까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비교당하고 네. 저도 지금 한 놈만 패는 것 같은데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비교당할 때 가장 많이 비교당하는 주식이 뭐냐면 삼성전자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빅7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때 BBIG 해가지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올라갔을 때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재밌겠네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 월봉 차트인데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7년, 18년도에 아까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월봉상에 마이너스 들어갔죠. 네, 삼성전자 실적은 2Q, 3Q까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기가 막히게 월봉에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줬어요. 네, 알려주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졌었거든요. 액면 분할까지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액면 분할한다는 얘기로 우리나라의 좀 중견 건설사의 회장님이 이 주식을 한 2조를 샀다라고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네, 네. 2018년도에 24% 빠졌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는 36%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2019년, 20년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코로나 때 이제 확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 확 빠지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1등이니까 네. 우리나라의 자산가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삼성전자 여기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외국인은 파는데 우리나라 동학개미 주식 1등 네. 삼성전자. 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떨어질 때 1등 삼성전자 네. 였는데 올라갈 때 보시면 올라갈 때 코로나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4, 5, 6, 7, 8, 9, 10월까지 전고점을 못 뚫어요. 그러네요. 이 전고점을 못 뚫으니까 엄청 답답하죠. 다른 거는 막 다 가는데. 요때 그 말씀드렸던 빅7 종목에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있었고 뭐 저희가 그때 한참 좋아했었던 LG화학 네. 뭐 날라갔었죠. 뭐 배터리 주식도 막 날라가고 네이버 카카오 날라가고 전고점 막 다 돌파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도 이제 전자 주주들은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걸 이제 버티시면 되는데 그걸 못 버티고 그때 이제 옮겨 타는 분들도 있고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11월, 12월에 그냥 보시다시피 11월, 12월, 1월까지 딱 2달 반 만에 70% 올랐어요. 그래요? 네, 70% 오르면서 이랬고 야. 70%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또. 네, 맞아요. 네, 여기- 10만 전자 간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매물대 차트거든요. 항상 주식을 보실 때 보통 이동평균선만 나눠놓고 보시는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가격의 평균이에요. 네. 네. 월봉이니까 5개월 입평, 그 다음에 20개월 입평, 5개월 평균 가격이고 20개월 평균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해서 물려 있는지 네. 예,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물제 차트예요. 네. 그 매물제 차트를 항상 저는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많이 물려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8만 전자, 9만 전자, 저는 펜트하우스에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직사각형이 그 매물 그거예요. 네. 아. 이 매물 차트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로 설정, 15개로 설정, 20개로 설정할 수 있는데 네. 15개 정도를 설정해 놓고 보면 딱 보이죠. 이런 매물대 차트에서 많이들 물리신 거거든요. 많이들 물리셨고 근데 요 밑에 보면 강력한 또 매물대 차트가 밑에 있죠. 이게 17년, 18년, 19년, 20년도에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매물대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는 위에 있으면 강력한 저항선이 되고 밑에 있으면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왜? 이 가격대에서 주식 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고 팔고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판 사람들 매물을 이 산 사람들이 다 매수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 가격대 오면 삼성전자 5만 원? 그러면 사야지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 매물대를 지지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비교, 비난 뭐 요 얘기하다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데 이때도 아니야 삼성전자 안 돼 6만 전자야 그냥 네이버 카카오로 네카오로 와 뭐 이랬던 시절이고요. 셀트리온이나 사 하면서 은근 셀트리온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전자 팔아가지고 셀트리온 가신 분들 많고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지금 무슨 삼성전자를 들고 있냐고 항상 이래요. 그리고 21년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시 7만 5천 원 거의 8만 원 근처에서 끝나거든요. 네. 이때는 어떤 얘기들이 막 오갔냐면 아니 무슨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장에서 매매하고 있냐고 미장으로 오라고 이 미국 시장이 21년도에 신고가 내면서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
전자 팔아서 그냥 미장으로 와. 엔비디아, 테슬라나 네. 이런 거나 사야지. 무슨 아직 삼성전자를 들고 있냐. 예, 그렇게 이제 항상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놈만 팬는 거, 내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 카니발 크루즈가 세계 1등 크루즈예요. 네. 세계 1등 크루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니발 크루즈를 사신다는 그분을 만났을 때도 세계 1등이고 미국 기업이고 미국은 고용을 위해서 카니발 크루즈, 델타 항공 이런 걸 다 살려주잖아요. 네. 예, 돈을 인젝션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세계 1등이니까. 삼성전자 뭐 메모리 일단 세계 1등이잖아요. 네. 그 괜찮아요. 명품 기업이에요. 네. 명품 기업이기 때문에 사면 되는데 나는 딴 거 안 쳐다보고 나는 이 놈 한 놈으로 그냥 승부 건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옆에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이 있죠. 네. 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보시면 2012년도에 44%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13, 14, 15년도 3년 연속 음봉이 났어요. 네. 예, 마이너스 났고 16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6년도에 43% 올랐어요. 네. 17년도에 41% 올랐어요. 그리고 18년도에 빠졌죠. 네. 빠질 때 24% 빠졌는데 19년도에 44, 20년도에 45, 21, 22 요만큼 빠졌거든요. 네. 지금 33%. 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르면 40%네. 네. 오르는 장은 다 40% 이상 올랐어요. 그러네요. 희한하죠. 예. 올해 한 7만 더 올리면 되네요. 예. 근데 요 올 초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다른 유튜브나 이래 보면 작년 연말 올 초 뭐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막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그분들대로 지금 무슨 삼성전자 같은 걸 사고 있냐고 현금을 마련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600만 삼성전자의 주주들 가슴에다가 이렇게 막 바늘을 콕콕콕 찔렀는데 네.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안 돼.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팔아서 어디로 넘어오라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주식에서 확실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개별 종목을 해가지고 80%, 120%, 뭐 150%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삼성전자 같은 걸로 30% 먹여주는 게 그걸 좋아하지. 뭐 개별 주식으로 해서 150% 수익 났다가 그 다음에 또 50% 마이너스 났다가 그럼 변동성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 주식은 괜찮은 주식 맞아 하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 이래 삼성전자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삼성전자로 돈을 못 벌면서 다른 주식으로 돈을 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세요. 또 돈은 한 50억 주식 하시는 분이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20년 동안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대요. 돈 번 적이 없는데 그분도 저희한테 돈을 맡겨놓았다가 이제 지난 1년 돼서 해지하셨는데 그분이 1년 내내 저희한테 이제 충고를 해주시면서 지금 태조 이방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100인데 현금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부분은 사실 많이 그러는데 테슬라 저 위에서 3년 전에 테슬라가 또 비싸면 팔아야 된다잖아요. 네. 테슬라 690불 넘어서 3분의 1 파는데 아니 테슬라 같은 주식을 파냐고 돈 다 찾아가겠다고 네,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작년에 170불에서 주식 사는데 테슬라를 지금 이 가격에 사냐고 또 돈 다 찾아가셨어요. 네. 다른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다 보면 과거에 주식으로 돈을 못 버셔서 우리한테 돈을 맡겼는데 네. 비싸서 팔고 싸서 사는데도 보면 그런 다른 반응을 하시는데 삼성전자를 6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지난번에도 네. 박수 쳐드렸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6만 5천 원, 6만 3천 원에서 주식을 사신 거 잘하셨다고. 물려도 물타기 하신, 그래서 평균 단가 6만 7천 원 만들었는데요. 정말 잘하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많이 먹고 나오셔야 된다고. 네. 왜냐하면 올라가면 40%거든요. 올라가면 40%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MACD 오실레이트가 어떻게 됐죠? 양으로 됐네요. 네, 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양으로 됐는데, 자, 이래 변형된 형태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요. 네. 예, 양으로 변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이래 빠지잖아요. 추세가 안 꺾이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가지고 가는 거고, 추세가 꺾였을 때 비중을 줄이고, 네. 예, 그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독일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2,600 정도 되는 거고 또 삼성전자는 오르면 또 저렇게 40%씩 많이 오르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네. 수익이 많이 날 때, 네. 애널리스트들이 10명 중에 8명이 목표가 상향 조정, 그 상향 조정도 한 3번 더 했을 때, 네. 예, 그때 파시면 돼요. 아. 예, 그 애널리스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잘 못 맞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상향 조정 하다 보면 네. 예, 꼭지에서도 상향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에 보니까 테슬라 200불이라고 했다가 250불 상향 조정. 그런데 중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또 뒤늦게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내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PER이 낮고 지금 PER이 높잖아요. 네.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익이 빵빵하게 나올 때 예, 그때 파시면 되고 지금 2017년에서 18년도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 뭐 이래 나올 때예요. 네. 바로 앞전에 51조 막 이렇게 나왔었고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ASP 평균 판매 단가도 이제 돌았을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GPU의 엔비디아의 GPU에 호환되는 HBM3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벌써 그 하이닉스에 판매하는 D램 가격의 ASP가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HBM3 때문에. 그게 한 6배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런 제품이 올 4분기 내년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내년에 파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경주마가 달려갈 때 이러고 달려가잖아요. 네, 내 눈을 가릴 필요도 있습니다. 네. 카니발 크루즈.